부산에서 빗길에 10여 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어린이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달리는 버스가 터널 안으로 진입하더니 빗길에 미끄러지며 휘청대다 그대로 쾅 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버스가 넘어져 아예 누워버렸습니다. 그 옆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어린이들. 5에서 6세 유치원생 21명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터널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난 겁니다. 울음을 터뜨린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으며 의젓하게 기다립니다. 어린이 2명이 귀와 이마에 찰과상을 입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아이는 없었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까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맨 덕분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고 버스로 들어가 어린이들을 배수구 위로 대피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터널의 턱에 부딪히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2호 태풍 남태운이 몰고 온 비바람에 교통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터널 출구 지점에서도 트럭과 승용차 등 6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인데 이 중엔 임신 36주차 여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가던 버스가 추락해서 안타깝게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이 크게 다치지 않는 사고가 있었죠. 바로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탑승을 하면 자식이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을 해야 합니다. 김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듣는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부착된 안전벨트는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차량 좌석에 붙어있는 1m 남짓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송을 무심코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벨트의 힘은 지난 22일 단양 중앙고속도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관광버스 사고에서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버스가 5m 아래로 추락해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숨졌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맨 경우에는 그 요구조자가 창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고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제주에서도 고교 수학 여행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덤프트럭과 충돌했지만 안전벨트가 대형 사고를 막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에서 49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넘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4명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속버스는 이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필수거든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도 항상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 치사율이 2.4%로 맸을 때보다 무려 12배나 높았습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안전벨트는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내 호텔은 어딨지? 여기 있지. 호텔 컴바인. 경남 거제에서 통학버스가 시내버스와 추돌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학생 등 37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는 논두렁으로 곤두박질 쳤는데 학생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2m 아래 논두렁에 빠진 통학버스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한 충격에 버스 차체는 찌그러졌고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금이 갔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55분쯤 경남 거제 옥산리 화원마을 앞 국도에서 갑자기 끼어든 승용차를 피하지 못한 시내버스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통학버스가 추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급하게 운전대를 꺾은 통학버스는 도로를 이탈해 논두렁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 운전자 50살 박모 씨가 숨지고 두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15명과 주민 22명이 다쳤습니다. 통학버스의 문이 안 열려 화재라도 났더라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19가 오고 난 뒤에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빠져나온 것 같았거든요. 학생들 대다수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안전벨트는 대부분 다 안 하죠. 애들 앞으로 좀 튕겨 나가고 발 안 떨어지려고 다 붙잡고 쭈그러앉아서.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안전운행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7중 추돌 사고는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버스업체 기사들이 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민원을 접수한 국토교통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섰다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신호등 색깔조차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버스업체 기사들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낸 민원 내용입니다. 기사 부족을 이유로 회사가 법에 명시된 8시간 휴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원은 업체 소재지인 오산시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적극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운수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조서를 운행을 안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겠죠. 시민들의 부처는 그보다 뻔한 상황인 거고 못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는 사이 무리한 운행이 이어졌습니다. 10분이나 15분을 쉬는 시간에 승객들이 타고 있는 의자에서 잠깐 쪽잠을 자던가 아니면 휴식을 거기서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대부분의 업체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어렵다는 핑계로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인력을 쓰게 되고 적은 인원으로 운행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 휴식 시간 없는 연장 근무가 일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차가 굴러가는데도 그것도 뭐 있는 거예요. 딴짓하거나 이렇게 그게 집중력이 떨어져버리는데도 착각을 하는 거지. 사이드 브레이크가 땡기는 게 있는데 땡기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기사들은 이미 있는 법부터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는 경무에 시달리던 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다양한 첨단 장비 도입과 제도 개선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사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주 현장인에서 서영석 기자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핸들을 붙잡습니다. 이미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밑에 깔린 승용차는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위의 버스 사고 소식은 남일 같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맨날 타는 버스다 보니까 제 일 같기도 하고 잘못했으면 제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사고가 난 지 사흘 뒤 같은 노선을 오가는 버스 안이 분주합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 전방 추돌 경보 기능과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을 갖춘 첨단 안전운전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넘거나 앞차와 추돌 위험이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내보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졸음이 오면 알림이 오는 스마트 밴드까지 다양한 졸음운전 사고 예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사들의 실질적인 휴식 시간 보장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고 운전자 51살 김모 씨는 사고 전날 18시간 넘는 일을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근해 첫 운행을 시작한 김 씨는 점심시간을 갖고 3회째 운전에 나섰고 1시간도 안 돼 참사는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죽을 죄를 졌다며 과로로 운전을 하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정은 다른 운전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주고 하루 쉬고 한 탕에 4시간 운행하는 거고요. 하루에 4탕을 운행하니까 16시간 운전하는 거죠. 나와
있는 시간은 뭐 18시간 이상 되는 거죠. 전국 시외버스 운전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260시간으로 하루에 13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내 광역버스 운전기사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들이 70%가 넘고 15%는 하루 18시간 이상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공속주행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를 뛰죠.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정류장도 이거는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쭉 주행하니까 졸림이 더 많이 오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장마다 다 서서 사람들 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공기도 통기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졸음이 더 많이 오는 거겠죠.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지난 2015년 버스 운전기사 현장으로 조사한 운행 중 졸림 정도입니다. 운전 시간이 10시간 안팎인 서울 시내 버스 기사들과 달리 경기 지역의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사들은 점심 식사 뒤 졸림의 정도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0분 중에 4분 정도의 분들이 매우 심하게 졸린 상태에서 오후 시간에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굉장히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운행과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일상적인 피로 운전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루라고 하루 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제 집에 가져가는 그 수입이 좀 적어요. 그래서 그걸 좀 늘리기 위해서 이제 보통 저희는 3일을 타요. 낮다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1일 운행 뒤 8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8시간의 휴식 보장이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들어오면 차량 입고까지 여러 작업을 마친 뒤에야 퇴근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휴식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총 주어진 8시간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수면 시간이 5시간을 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연속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보장을 해줘야지만이 경기도는 올해 안에 서울처럼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관리 권한을 갖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보전으로 버스 회사 측과 운전기사들의 무리한 과로버스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 내 광역버스 기사들은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80만 명이 넘는 시민들과 함께 길이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폰맥엔 래핑카우 벨큐브. 지난 일요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50대 부부가 숨진 사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정비사가 차를 정비하고 있었고 기사들도 휴식 시간이 너무 적다면서 진정서를 2번이나 냈지만 모두 무시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광역버스 회사의 경기도 오산시 차고지입니다. 남자 3명이 버스를 정비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비사 자격이 없는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걸 취직할 수 있나요? 오산교통이요. 아니요. 능력만 되면 정비 많이 하셨어요? 이 버스 회사는 노선 운행도 허가를 받을 때와 다르게 마음대로 축소했습니다. 오산 4단 구간을 7대의 버스로 40회 운행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3월 개통 때부터 5대 28회로 변경됐습니다. 휴식 시간이 법 규정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버스 기사들의 진정도 지자체는 방관했습니다. 차가 한 30-40% 정도가 배차 간격이 줄어버릴 거예요. 루트를 좀 최소화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가게 된 거죠. 버스 기사들은 사고 뒤처리도 자신의 돈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 운전자 51살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하고 버스 속도 제한 장치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회사 측에 과실이 있는지 보겠다는 건데 수사는 기존 교통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서울경찰청에 맡기로 했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버스 차고지.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신양제 나들목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와 관련해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각종 운전 기록과 장부, PC 등으로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회사 측이 적절한 휴식 시간을 줬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교통사고조사와는 별개로 상급기관이 해당 업체에 대한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기사의 휴식이라든가 운행할 때 어떤 피로 부분, 그다음에 전일 운행이 이제 과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경찰은 사고를 낸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가 이틀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업체 측의 근로기준에 따라 일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간 운행한 기록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일한 시간은 16시간으로 사고 전날도 경기도 오산과 서울 사당까지 55km를 6차례 왕복한 뒤 밤 11시 반에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에는 120여 명의 버스기사가 근무 중으로 광역버스 등 9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경찰은 운전기사의 음주, 무면허 등에 대한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차량 검사 정비 등의 관리 상태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입석 운행이 만성화된 광역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 동백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노선인데요. 2층 버스가 투입되면서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경기도 용인 동백에서 서울 강남을 잇는 광역버스입니다. 자리가 없어 상당수 승객이 서서 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라 자칫 사고라도 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는 적고 승객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콩나물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강남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가면 굉장히 피곤하고 한데. 하지만 악명 높은 동백 강남 노선에 2층 버스가 투입되면서 승객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습니다. 한 번에 73명까지 태울 수 있어 버스를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광역버스가 3번 운행할 때 2번만 운행해도 비슷한 수의 승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리가 항상 모질라서 서서 가고 그랬는데 편안하고 자리도 넓고 아주 넉넉하고 투입된 2층 버스는 모두 6대로 출퇴근 시간 2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2층 버스 투입으로 광역버스 불법 입석 승차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입석 승객들로 가득 찼던 노선인데요. 일반 버스보다 훨씬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용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2층 버스 20대를 추가로 투입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서울 잠실역 지하에 환승센터가 개통해 이번 주말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국내 최초의 지하 터미널 형식의 환승센터로 잠실 일대 교통난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8호선 그리고 77개 버스 노선이 운행하는 대중교통 요충지지만 동시에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잠실역.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주변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잠실 광역환승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송파대로 잠실역에서 석천호수교 아래에 위치한 잠실환승센터는 축구장 3배 가까운 크기에 지하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서로 갈아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버스 31대가 동시에 주정차할 수 있고 잠실역 2호선, 8호선 게이트와 지하 1층에서 연결됩니다. 특히 이곳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버스 승차면과 승강장 사이에 이처럼 스크린도어와 에어커튼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잠실 지하광장에서 잠실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종합 안내 스크린을 설치해 환승센터 내 모든 버스의 운행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환승센터 개통으로 잠실역 일대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 노선을 지하로 옮기면 지상도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퇴근 시간대 잠실역 주변 광역버스 승차 대기자들로 인한 보행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버스와 지하철 환승 거리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상에 이동하고 있는 버스들이 지하에서 회차가 다 이루어지고 또 지하철과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서울시는 우선 이번 주말인 3일부터 성남, 수원, 광주 방향 6개 노선을 지하로 이전 운행하고 구리와 남양주 방향 11개 노선은 내년 1월 초에 옮길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광역버스 입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2층 버스가 오늘 서울과 경기 김포를 잇는 정규 노선에 투입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남양주와 김포 노선에 2층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인데요. 강창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객을 최대 72명까지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가 정규 노선에 투입돼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시청을 운행하는 8601번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했는데 승객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쾌적하고 또 전망도 좋고 과속이라든지 이런 안전 문제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위험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아이하고 함께 한 번 정도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 버스는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1.4배나 많아 광역버스가 3번 운행할 때 2번만 운행해도 동일한 수의 승객을 나를 수 있습니다. 또 저상버스여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승객들의 요구에 맞춰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와 무려 와이파이도 설치됐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시범 운행을 통해 차량의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도입이 되면 시민들도 편리해지시고 그다음에 교통 정체도 많이 감소시킬 테고요. 아울러 이 버스 이러한 새로운 이 산업 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는 2층 버스가 투입됨에 따라 광역버스의 불법 입석 승차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남양주와 김포 등 4개 노선에 2층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모두 9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내년부터 세종시에 2층 버스가 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BRT 도로의 2층 버스 외에도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제2세대 바이모달 트램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기자입니다. 세종시 BRT 도로에 2층 버스가 달립니다. 확 트인 전망창을 통해 명품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2층 버스는 이미 부산과 여수에서 시티투어로 활용되는 만큼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가치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포함해서 73명을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는 처음 운행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볼거리입니다. BRT 노선을 다니는 이 버스가 어찌 보면 세종시의 또 다른 볼거리 그리고 관광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되게 편해서 참 좋았습니다. 4년 전 잦은 고장으로 도입이 중단됐던 2칸짜리 BRT 버스 바이모달 트램도 재도입이 추진됩니다. 세종시는 단점이 보완된 2세대 바이모달 트램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BRT 도로는 첨단 버스들이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고 경쟁하는 신교통수단의 각축장으로 주목됩니다.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관광 도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모달 트램은 한 번에 99명을 태울 수 있어 대단히 인원 수송의 장점은 있지만 차량 가격이 한 대 15억 원에 달해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반면 2층 버스는 차량 가격이 5, 6억 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경기도가 지난해 광역버스로 운행하면서 성능이 검증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안에 BRT 도로를 누빌 차종을 최종 결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 친환경 녹색 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 전기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범 운행되는 전기버스는 무엇보다 매연 같은 공해가 전혀 없어서 시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8인승 전기버스가 세종시 신도시 지역을 달립니다.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되기 전에 마련된 시승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해가 없으니까 아이랑 손잡고 더 많이 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쪽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직접 타보니 소음이나 편의성, 주행속도 등은 일반 버스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편리성과 활용성은 더 좋습니다. 세종시에 선보인 전기버스는 1km 달릴 때 연료비가 150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면 바닥에 깔린 충전시설에서 자기장이 발생해 무선으로 자동 충전됩니다. 충전 시간은 20분 남짓, 한 번 충전으로 40km를 갈 수 있습니다. 최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수단들을 행복지 세종시에 최초로 도입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버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신도시 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합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하게 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이 버스를 좀 더 도입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세종시는 전기버스 이용 요금을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1,150원으로 정했는데 차량 한 대 구입 가격이 6억 원을 넘어 도입 확대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 세계 50대 발명품에 선정됐던 카이스트의 무선 충전 전기버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세종시의 이 새로운 미래형 교통수단이 상용화되는데요. 매연 같은 공해를 내뿜지 않고 전기로 충전하는 만큼 경제성도 뛰어나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세종시 신도심 일대를 운행하게 될 무선 충전 전기버스입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해 세계 50대 발명품으로 주목받았던 올랩으로 한 번 충전에 60km를 달릴 수 있고 정류장에 충전판이 설치돼 수시로 전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별도 전선 연결 없이 무선으로 충전돼 감전사고 위험이 사라졌고 버스가 내뿜는 매연이 전혀 없어 도시가 훨씬 쾌적해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버스에 눈이 달려서 재미있더라고요. 저희 딸이랑 같이 버스 한번 타보면 즐거울 것 같고요. 매연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친환경 도시인 세종시에 걸맞게 좀 더 많아지면 즐거울 것 같아요. 10km를 운행하는 데 드는 전기료는 불과 1,700원. 고질적인 연료비 부담이 단번에 줄게 됩니다. 세종시는 전기버스 한 대를 오는 22일부터 213번과 212번 노선에 시범적으로 투입해 정부 세종청사 등 신도심 구간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차량 가격이 6억 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돼 정부의 지원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운영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레버스를 확대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차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구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세종시에서 운행되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 대중교통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가장 많이 내다 파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이 중국산 전기버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중국 현지 생산 공장에 김진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동쪽 우도에서 친환경 전기버스 20대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우도 주민들이 선택한 이 버스는 중국 토종회사 비아디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비아디 공장. 직원 22만 명이 연간 자동차 41만 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앳된 얼굴의 직원들 평균 나이는 22살입니다. 질 좋고 풍부한 노동력이 경쟁력입니다.
伙食、住宿、饮用一些费用都必须给我们承包了，而且在这个新能源促进成长。 지난 95년 휴대전화 배터리 제조로 시작한 비아디는 2003년 전기 배터리 자동차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政府其实现在也提出了一系列的日程表啊，我们要这个如何要这个在一定的时间的时候，我们中国也要达成这个电动化的这样规模和这样的目标。 20여 년간 축적된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비아디는 2015년부터 신에너지차 판매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배터리 사업으로 시작한 BYD는 전기 자동차로 세계 1위가 됐고 지금은 전기 모노레일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던 중국 기업이 이제는 축적된 기술까지 더해져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전에서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공개한 전기버스입니다. 일렉시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초로 공개했고 내년부터 상용화해서 제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일렉시티 버스인데요. 다른 전기버스들하고 좀 더 다른 면이 있는데 잠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시장에서 경쟁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이 전기버스를 뛰어들면서 국내 여러 전기차 업체가 서로 경쟁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제 국내 전기차 업체 상황을 좀 둘러보면은 TGM이라는 이제 원래는 중국 회사였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국 회사로 다시 회귀한 이제 TGM이라는 예전에 한국 화이바 버스라고 할 수 있었겠죠. 남산에서 땅콩버스 전기버스를 운행하기도 했고요. 또 작년부터 제주도에서 배터리 교환 방식, 루프 쪽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기버스를 공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플러그인 방식으로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진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진선전에는 현대전철이나 철도 차량을 공급하는 로템의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우진선전에서도 또 전기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일대우라는 회사에서도 물론 전기버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도 한 두서너 군데가 있는데 BYD 그리고 포톤 그렇게 뭐 여러 회사 등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일렉시티로 전기버스로 이제 경쟁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전기버스하고 크게 다른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부분에 역시 전기버스다 보니까 좀 더 심플한 전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잠시 가보면은 이렇게 등이 한 7개 정도 소형 등이 있는데요. 주간 주행 등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있고요. 대체적으로 전면부는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기버스 일렉시티 같은 경우는 전장이 한 10m 정도 되는 거고요. 차량 탑승은 27명 정도가 지금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일렉시티 전기버스가 이제 다른 전기버스하고 좀 더 다른 점,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인일 모터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쪽 후륜 쪽에 양쪽 좌측과 우측에 각각의 모터가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각각의 바퀴를 하나씩 제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이게 모터 부분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터가 해서 한쪽에서 120kW 모터하고 저쪽에서 120kW 모터에서 두 개 모터가 합쳐져서 240kW의 모터 파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후면부를 잠깐 둘러보면 후면부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에를 열어보면은 전자제어 장치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충전하는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게 DC 콤보 2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파워도 좋고 또 충전 시간도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고 그다음에 충전 한번 해서 이제 가는 거리도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한 몇 년만 우리가 연구 R&D 투자도 하고 하면 지금 현재의 그 가스 버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어떤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 8년간의 개발 연구 끝에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 일렉시티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서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9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날렵한 푸른색 선으로 역동성을 강조한 버스. 무공해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입니다. 256kW 고용량 배터리를 사용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9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도 67분으로 짧습니다. 30분 단기 충전으로도 17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CNG 버스보다 연료비를 연간 2,70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비가 상당히 쌉니다. 아까 비용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고요. 2단 계단 구조를 적용하고 27석을 배치하는 등 승객들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버스 앞 뒤 출입문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입니다. 이 초음파 센서로 승객들의 승하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렉시티는 내년 초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 트럭앤버스 메가페어는 이번 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양산차 56대와 특장차 110대 등 190대의 상용차를 선보입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계속해서 제주와 진주 연결의 지역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의 부속섬 우도에서 전기버스가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20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도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모두 전기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박민경 기자입니다. 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이제 우도에 전기버스가 드디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전기버스를 타고 우도를 돌아봅니다. 최근 도입된 전기버스는 중형급으로 모두 20대가 투입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제 뭐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고 좋잖아요. 전기차가 섬에서 환경 파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어요. 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조합은 우도 미래 녹색섬 선포식과 전기버스 개통식을 열고 이번 전기버스 도입이 환경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그의 이익 창출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그리고 이렇게 녹색운동은 우리 지역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공기를 마시게끔 조합은 해안도로를 일주하는 전기버스 20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도의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꿀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대전에서도 도심을 달리는 전기버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대전시가 가격은 비싸지만 배기가스가 없고 연료비도 줄일 수 있는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행시험을 겸한 시승식을 가졌는데요. 김윤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도심 도로에 전기버스가 달립니다. 차체가 낮고 배터리를 지붕에 얹은 형태로 계기판도 기존 버스와 달리 배터리 충전량과 속도가 디지털로 나타납니다. 대전시가 배기가스 없는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행시험을 겸한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시승단은 무엇보다 버스 특유의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승차감이 좋은 점에 가장 만족했습니다. 전기버스는 차 소음도 조용하고 그리고 저상버스로 됐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쉽게 탈 수 있고
주행 시험에는 국내외 업체 4곳이 참여해 왕복 50km 실제 버스 운행 구간에 4차례 달리며 배터리 성능 등을 검증받았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대전시에 가장 적합한 차종이 결정됩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 한 대에 4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 정부와 대전시가 2억 원가량 지원하면 2억 5천만 원까지 낮아져 기존 버스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입니다. 연료비도 연간 1,6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연료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비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 오염이 좀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가치적인 부분이 또 크다. 전기버스는 우선 2대를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또 출퇴근 승객이 많은 노선에 2층 버스와 출입문이 3개인 버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대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버스가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모습을 조금씩 선보이고 있고 특히 5회 1 생활권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에너지를 갖춘 도시로 탄생할 전망입니다. 김인미 기자가 전합니다. 세종 호수공원에 설치된 조명이 푸른 빛을 냅니다. 실시간으로 측정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녹색과 청색, 중황, 적색 등 4단계로 나누어 야외에서 쉽게 대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종시의 버스 정류장. 버스가 도착하면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인터넷도 무료로 맘껏 쓸 수 있는 데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는 천장의 태양광에서 생산합니다. 17곳의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센서를 달아 차량의 진출입을 계산했더니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가 인터넷에 표시되는 등 곳곳에 스마트 도시 모습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구 쪽에 센싱 장비를 설치를 하고 그거를 정보 수집하는 체계 정도만 있으면은 시민들한테 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올해 초 부산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된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 사업지인 5회 1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반 자동차는 물론 대중교통인 버스까지 자율주행으로 승객을 실어나를 계획입니다. 내부 순환 BRT 버스의 자율주행 구간은 23km로 세계 최장거리입니다. 버스 기사가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체계도 자동화해서 버스가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자족단지와 제로에너지 단지도 조성됩니다. 스마트시티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1년 말 완성될 예정으로 정부는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줄여 기업 등 민간 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도시 상상해 보셨나요? 차는 지하로만 다니고 지상은 말 그대로 사람 중심인 도시가 세종시에서 추진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스페인의 폰테페드라시. 지상에 차량이 사라지고 거리엔 오로지 사람들 뿐입니다. 도심 외곽에 차량 8만 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 뒤 도심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한 겁니다. 그렇게 15년, 공해가 없어지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 골목 구석구석 상권도 부활했습니다. 명품 도시 세종시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차 없는 도시를 시도합니다. 내년에 분양될 세종시 6회 4 생활권. 이곳엔 차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지상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용지 26만 제곱미터의 지하 공간이 하나로 통하는 주차장으로 설계되고 지상으론 차들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도로로 단절됐던 아파트 단지를 도로를 없애고 안전한 보행과 생활 주거 공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새로운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차가 사라진 지상은 3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걷고 뛰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주민 활동 공간이 됩니다. 숲 유치원이 세워지고 부모 자녀가 함께 즐기는
가족 놀이터도 만들어집니다. 종족마다 다르게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공급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급 학교들은 공동 캠퍼스를 함께 쓰고 단독주택은 중앙의 공동마당 주변에 원형으로 배치됩니다. 이처럼 건설 과정부터 각 생활권별로 특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면서 세종시는 진화하는 미래 도시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헌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간선 급행버스 BRT의 운행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BRT가 신호대기에 걸리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BRT는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행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멈춰 서야 합니다. 신호대기에 계속 걸리다 보면 갈 길 바쁜 승객도 운행 스케줄을 맞춰야 할 기사도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 걸리면 또 한 2분, 3분 정체되고 지연돼가지고 손님들이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신호 때문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시간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빠르고 제때 도착해 땅 위의 지하철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 신호 체계에서는 그런 장점이 사라진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BRT가 교차로 신호에 막혀 정차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BRT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신호등이 적색이면 BRT 전용 차로만 녹색으로 즉시 신호가 바뀌고 녹색이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우선 신호 체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BRT가 정거장을 제외하고는 멈출 일이 없게 되면서 정시 출발, 정시 도착이 항상 가능합니다. BRT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승용차 이용객들을 상당 부분 BRT로 흡수를 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호 체계는 일단 행복도시 3개 교차로에 시범 적용된 뒤 내년 말 개통되는 BRT 2개 구간 전체로 확대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또 대전역과 반석역 등 대전과 오송 지역의 BRT 교차로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네, 세종 시민들은 그동안 오송역에서 KTX를 탔는데 열차가 많지 않아서 적지 않게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10분마다 KTX가 오가는 대전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간선 급행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뚫린 전용 차로를 타고 고급형 좌석 버스가 막힘없이 달립니다. 대전역에서 세종시를 거쳐 오송역까지 오가는 간선 급행버스 BRT입니다.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 운행하는 BRT가 4년 전 운행이어 대전역까지 오가는 BRT 노선이 새로 개통됩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 지하철 등을 갈아타며 대전역을 가려면 1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BRT로 40여 분이면 대전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25분 만에 갈 수 있는 오송역이 더 가깝지만 문제는 오송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출장이 갑자기 끝난 경우에는 좀 시간 간격이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세종시에서 BRT를 타고 대전역으로 가면 10분마다 오가는 KTX를 곧바로 탈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국민들이 대전역을 통해서 세종시로 올 수 있는 좋은 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T는 닷새 동안 무료 시험 운행을 거쳐 25일부터 본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친환경차 도입을 위해서 이번에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NG 버스보다 우선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연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세 번째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경유차나 CNC차는 소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기차를 몰다 보니까 좀 조용해서 좋습니다. 참고로 연료비는 CNG 버스가 월 350만 원 가까이 연료비가 나오는 반면 전기 버스는 월 100만 원 수준으로 CNG 버스의 3분의 1에 올해 안으로 5대를 추가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기버스 200여 대를 도입해 도내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기업을 돕고 차세대 산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 위기여서 사실상 전북의 유일한 대기업 공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향후 5년 동안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버스 216대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경유버스와의 가격차 3억 6,600만 원을 국비와 시도 예산으로 운수회사에 전액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전북에서 이렇게 200대가 넘는 대수를 이렇게 해준다면은 저희 현대상용차의 명성도 높아질 것이고 전국에 이렇게 전기버스가 깔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보조금은 902억 원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전라북도로서는 파격적인 금액입니다. 차고지에 충전기까지 설치해주며 전주와 익산, 군산시의 시내버스 30%를 오는 2023년까지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전기버스 도입을 서두르는 데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차세대 산업을 유치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완공 예정인 상용차 부품 시험장을 활용하고 새만금 하부도로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차 자율주행의 테스트 배들을 구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대기 환경도 개선하고 차세대 먹거리도 찾자는 일거양득의 전기차 도입에 도민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빗길에 10여 명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